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40대입니다. 매번 글을 올려야지 하면서도 막상 용기가 나지 않아 올리지 못하였는데 오늘은 용기 내서 한번 글을 써보려고 해요. 저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아이 한 명과 남편이 있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저희 둘은 남들처럼 연애하고 평범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식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인상 좋고 늘 상냥하던 시어머니가 당장 집으로 오라면서 저희 둘을 호출하더라고요. 남편이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극진히 생각하신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고 그렇게 시어머니 댁으로 가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가 들어서자마자 이제 본인도 할 말을 하고 살아야겠다며 으름장을 놓으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태도에 당황했고요. 내가 너네를 부른 것은 말이야. 이젠 네가 결혼을 했잖니. 그러니까 너희가 날 봉양해야겠다 이 말이야. 내가 우리 아들 키우느라 기본 5억은 들었을 거 아니야. 어린 시절 밥 해줘, 학원 보내줘, 공부시켜줘, 대학 보내줘. 지금까지 해준 것만으로도 너넨 평생 나한테 감사해야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네한테 생활비 좀 올려 받아야겠어서 부른 거야. 지금 드리는 걸로도 부족하세요? 사실 이제 막 우리도 결혼해서 집 대출이며 나갈 돈은 많은데 엄마 생활비까지 올려드리는 게 만만치 않은 금액이긴 하거든요. 우리가 가진 거에 비해서 말이에요. 엄마의 희생은 내가 다 알지만. 그래도 그렇지. 내가 널 키운 거에 비하면 그 정도 돈을 못 해주겠다는 거야? 남의 아들들은 이렇게 말 안 해도 알아서 준다는데 꼭 너희는 내가 이렇게 불러다가 앉혀서 얘기를 해야 하니? 이런 말 하는 것도 어디 쉬운 줄 알아? 조목조목 따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면 뭐 본인이 요구할 건 정당하게 요구하는 느낌이었지만 사실 저희 둘의 벌이로 시어머니가 원하는 생활비를 맞춰드리는 게 어려웠어요. 지금도 거의 130만 원씩 드리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200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 월급 230만 원이었는데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 참 이런 부분이 난감했어요. 남편도 난감해했고 둘이 맞벌이를 하는 이유도 살림살이가 빠듯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시어머니는 아는지 모르는지 무조건적으로 생활비와 철철이 용돈에 선물을 요구하였죠. 평범한 직장인이었기에 이런 시어머니의 말이 부담스럽더라고요. 새아기, 네가 말해봐라. 내가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한 거야? 아니 늙은이 혼자 살면서 밥 해먹고 쇼핑하고 친구들 좀 만나다 보면 이백이 우습지, 안 그러니? 그런데 내가 이걸 아들한테 요구하는 게 네가 봐도 너무하다고 생각하냐? 너무하다기보단 아무래도 저희 벌이 때문에 그렇죠, 어머님. 저희도 많이 벌면 진짜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너희한테 효도할 기회를 주는 건데도 이렇게 거절한다, 이거지? 그럼 나도 가만 못 있지.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전셋집 빼라. 그거 내가 보태준 돈 아니니? 나도 힘들게 해준 집이야. 너희도 힘들어서 나 봉양 못한다면 전셋집 빼. 엄마, 너무하세요. 그거 엄마가 보태주고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은 건데 그걸 달라고 하시니. 뭐 해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런 요구로 해주신 거라면 저도 좀 난감하네요. 엄마가 절 위해 희생한 거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어머님은 결혼할 때 해주신 전셋집을 빼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전 순간 할 말이 없어졌고 결국 어머님 뜻대로 월 200을 맞춰드리기로 했어요. 살림살이가 많이 빠듯했고 누굴 위해 일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 아들 하나 저렇게 번듯하게 키워서 어머님도 누리고 살고 싶으시겠지라고 애써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이때까지는 어머님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생각하기보단 본인을 이렇게 키워주셨으니 응당 우리가 이 정도 해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미안해하는 남편을 보면서 그냥 마음만으로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니 되었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미안해. 너한테까지 짐을 지게 하네, 내가. 저가댁도 신경 써야 하는데 너무 우리 엄마만 신경 쓰는 것 같아. 미안해. 우리 부모님은 뭐 아직 은퇴도 안 하셨고 두 분이 돈 벌고 계시는데 뭐 그냥 기념일이나 때 돼서 잘 챙겨드리자. 당신이 그런 마음 잊지 않고 있으면 돼. 나중에 엄마 아빠 은퇴하면 우리가 지금 어머님한테 하는 것처럼 잘해드리면 되지 뭐. 당연하지. 너희 부모님들은 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잘해야지. 어쨌든 우리 엄마도 막상 내가 장가가고 그러니까 허전해서 그러시는 걸 거야. 혼자 집에 계시니까 자꾸 나가게 되고 그러면 돈도 쓰게 되니까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남편은 저희 부모님까지 챙겼고 비록 말뿐이었지만 저런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면 언젠가 저희 부모님한테도 참 잘할 거라 생각하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생활비 200만 원만으론 끝나지 않았는데 매번 주말마다 외식을 하자고 하셨고 곧 그 외식 비용은 저희가 모두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다니는 친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쇼핑도 거의 매일 하셨고 나중에 어머님 생신이 겹쳐 있을 땐 생활비 200에 더불어 생신 선물까지 말씀하셨죠. 이번 주말 뭐하니? 나 샥스핀 먹고 싶은데 너네 집으로 건너와서 좀 같이 먹으러 가자. 내가 평일에 우리 친구들이랑 먹으러 갔는데 아주 맛있더라. 그게 자꾸 아른아른거리지 뭐야. 주말에 너희 다 쉬지? 샥스핀 먹으러 갈 준비하고 와. 주말에 스케줄이 없긴 한데 네, 뭐 알겠어요. 그럼 12시까지 어머니 모시러 갈게요. 집 앞으로 나와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샥스핀을 먹으러 간 날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게 계산 빌지를 남편에게 내밀더라고요. 사실 좀 얄미웠고 뻔히 벌이가 어떤 줄 알면서 이렇게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와 아무렇지 않게 런치가 인당 13만 원이나 하는 걸 계산하라고 하는 게 부담이 되었어요. 아등바등 살면서 허리띠 졸라 맸는 저에게 정말 한 끼에 인당 13만 원이라는 가격은 좀 충격이더라고요. 사실 어머님이 먹으러 가자기에 저희 밥을 사주시려나 보다라는 마음도 살짝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고 나오니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어머님의 발끝을 따라다니며 맞춰주는 것은 진짜 힘들었는데 뱁새가 항새 따라가다 다리가 찢어진다고 하듯 정말 다리가 찢어지게 겨우겨우 어머님 비위를 맞춰 드렸거든요. 늘 생활비 펑크를 메꾸는 날도 허다했고 정말 이건 아니지 싶었어요. 새아기는 오늘 무슨 일 있냐? 밥 잘 먹어놓고 표정이 안 좋다 너. 뚱해가지고. 내가 여기 친구들이랑 먹고 너희 데리고 오고 싶어서 특별히 데리고 온 건데 내 성의는 무시하고 그런 표정 짓는 거 뭐니? 아, 그리고 얼마 뒤에 내 생일인 거 알지? 내 친구 이번에 아들내한테 샤넬 가방 받았더라.
나도 그런 가방 하나 갖고 싶더라. 우리 아들 엄마한테 해줄 수 있지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 230만 원 벌어요. 이 월급도 뻔하고요. 근데 어머님 생활비에 그나마 어머님이 보태주신 전세 대출값에 저희 생활비 그리고 각자 보험료까지 진짜 얼마나 빠듯한 줄 아세요? 뭐 한두 번 이렇게 고급 음식 대접할 수 있죠. 저 한 끼에 13만 원짜리 먹으려면 정말 눈앞이 벌벌 떨려요, 어머님. 아무리 요새 사람들이 즐기고 산다지만 한 끼에 인당 13만 원 생각할 수도 없는 돈이라고요, 저희한테. 그런데 그 돈까지 다 내라고 하시고 이젠 가방까지 사달라고 하시는 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 정말 어머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제 말이 틀렸어요? 어머,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내가 얘 키우면서 얼마나 갖은 노력을 했는데 네가 그런 말을 해? 내 아들이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감나라 배나라야? 그리고 내가 얘 키우는 데만 5억이 넘게 들었다. 근데 이제 와서 본전도 못 뽑아? 그렇게 불만이면 전세 보태준 금액까지 싹 다 내놔. 남들은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척척 해준다는데 이거야 원. 시어머니는 오히려 화를 내셨고 전셋값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시며 또다시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이고 있는데도 답답하다는 듯이 아무 말도 못했고 그저 저만 나쁜 며느리가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과하시니까 그렇죠. 저희 엄마 아빠도 저 힘들게 키우셨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 해드리고 있어요. 부모님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 다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희 형편 조금만 배려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형편껏 알아서 어머님께 잘해드리죠. 배려는 무슨? 이 정도도 못 뽑아먹으면 내가 자식을 왜 키웠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배려라니. 참나 너도 웃기는구나. 괜히 우리 아들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네가 나가면 될 거 아니냐? 나랑 우리 아들이랑 살면 되고. 어머님 말이 진짜 기가 막히면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지 집에 오는 내내 어머님 말이 귓가에 맴돌아 미치겠더라고요. 이혼하라는 말인가 싶기도 하면서 진짜 화가 났고 아무 말도 안 하는 남편에게도 뒤이어 화가 났어요. 나만 아등바등 사는 느낌에 매번 생활비에 허덕이는 것 같아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화가 나더군요. 자기는 왜 거기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거야? 내 말이 틀렸어? 자기도 힘들잖아. 내가 얼마나 우리 생활비 때문에 허리띠 졸라 매는 줄 알아?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뭐가 돼? 어머님 하신 말씀 들었지? 나보고 나가래잖아. 거기서도 가만히 있고. 나도 화나서 그래. 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엄마 고생한 건 사실이고. 거기서 내가 누구 편을 들겠어.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좋은 거야. 나도 엄마가 너무한 거 알지. 나도 모르겠다. 점점 더 왜 그러시는지.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친구분들 만나시다 보면 계속해서 비교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엄마가 아들 하나 있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 이해 좀 해줘. 우리 부모님은 안 그래. 다 똑같아. 부모가 자식 키우면서 고생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자식들이 알아서 효도하는 거지. 어머님은 매번 저렇게 물질적으로 요구하시잖아. 우리 벌이 뻔히 알면서 어떻게 당당하게 맨날 물질적인 걸 요구하셔? 속상하다 정말. 엄마 친구분들이 화려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더더욱 집착하시는 것 같아. 조금만 이해해주라. 미안해. 남편의 이해해달라는 말 참 야속했어요. 그렇게 어머님에게 점점 불만이 쌓이고 있었고, 최대한 어머님에게 휘둘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꾸 휘둘리다간 집이 휘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중 저희에겐 아이가 찾아왔고 출산을 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제가 힘들까봐 본인들이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집에 자주 들러 아이도 봐주시고 저보고 눈 좀 붙이라는 둥 저를 안타까워 하셨어요. 심지어 친정과의 거리도 꽤 되는데 친정엄마는 몸조리를 잘해야 한다고 2, 3일에 한 번꼴로 미역국과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또 저희 부모님을 보니 정말 이런 게 사랑이다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질적으로 효도를 원하는 시어머니를 더욱더 이해할 수 없었고, 시어머니는 애를 낳고 지금까지도 나로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죠. 애 낳은 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이제 고생 시작이지. 그리고 애 낳았다고 내 생활비 줄이지 마라. 알겠어? 그대로 보내.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한 번을 손주 보고 싶다는 말씀을 안 하세요? 어머님도 진짜 너무하신 거 아시죠? 내가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너 진짜 웃긴다. 너도 자식 낳았으니 알 거 아니야? 네 자식한테 해주는 거 반만이라도 나한테 해. 그게 도리고 숙명이지. 돈은 똑같이 붙여라. 뭐 아기 낳아서 형편어렵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가 낳으라고 했니? 니네가 좋아서 낳은 애기니까 나한테 주는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라. 괜히 어렵다, 돈 없다 핑계대지 말고. 어머님, 진짜 할머니 맞긴 맞나요? 남들은 손주 사랑 끝도 없다는데 어쩜 한 번을 안아본다는 말도 없으시고 섭섭해요. 부모가 실컷 안아주는데 나까지 안아줄 필요 있니? 애 손만 타지. 어쨌든 돈은 꼭 밀리지 말고 보내. 신신당부한다. 어머님은 막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고 저는 이로써 어머님에 대한 모든 정이 다 끊어졌습니다. 뭐 어머님 보라고 애를 낳은 건 아니지만 끝까지 고생했다, 수고했다. 우리 손녀 보고 싶다는 말씀 한마디 없는 어머님을 보고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절대 당해낼 수 없는 분이었고 그렇게 서운함만 쌓여만 갔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 지금보다도 생활이 더 빠듯했어요. 아무리 나라에서 보육수당이 나온다곤 하지만 이걸론 택도 없는 돈이었고 아이를 가정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맞춰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나마 펑크난 걸 메꿀 수 있었거든요.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야. 아, 너무 힘들어. 애기 보랴, 아르바이트 하랴. 근데 이 돈 다 어디로 가? 어머님한테 가는 거 아니야? 그러게. 안 되겠다, 진짜. 우리도 힘든데 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효도도 분수에 맞게 하는 게 효도지. 우리 아기 맨날 장난감 도서관에서 장난감 대여해서 놀고 얼마나 내가 안타까운 줄 알아? 마트 가서 우리 딸 좋아하는 장난감 하나 못 사주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줄 아냐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진짜. 어머님한테 말해서 좀 금액을 조정해야겠어. 남편도 이제야 가정의 위기를 느꼈는지 이건 아니라고 했고 그렇게 저희는 어머님네 가서 생활이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고
끝까지 본인 생활비는 줄이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도대체 뭐라고 돌아다니시길래 이렇게 돈에 집착을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처구니가 없었거든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아이 낳고 나면 내가 언젠간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 너희가 좋아서 낳아놓고 이제 와서 왜 내 생활비를 줄인다는 게 말이 돼? 내가 애초에 이럴까봐 신신당부를 한 건데 자식 하나 있는 거 뼈 빠지게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생활비를 줄여야 한다니. 내가 이 꼴 보려고 너 키웠는 줄 아냐? 네가 말해봐, 입이 있으면. 진짜 너무한다, 너희. 엄마, 우리 사정 알잖아요. 엄마도 나 키울 때 어려워 봤었고 그냥 우리 사정 좀 봐주면 안 될까? 생활비 좀만 줄일게요. 엄마를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니라 진짜 형편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너그럽게 이해 좀 해주세요. 부탁할게. 그런 말 하려거든 너희 집으로 돌아가. 분명 말했다. 엄마는 한치도 양보 못한다고. 다 보상받아야겠으니까 돌아가.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그대로 집에 가라고 한 뒤 본인 방으로 들어갔고 말이 통하지가 않았어요. 남편이 이렇게 사정을 하는데도 들어주시지 않는 어머님을 보고 남편도 많은 생각에 빠진 것 같았고 저희가 힘들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 시어머니는 뭐에 또 홀렸는지 본인 차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는데 이 상황에 차라니요. 나다. 내가 받은 차량이 있는데 이 나이에 이제 제네시스 신형 정도는 끌어줘야 하지 않겠니? 매번 똥차 타고 다니고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꼴이 말이 아니에요. 맨날 친구들이 집에 데려다 주는 것도 미안하고 어차피 이거 할부로 하면 괜찮잖아. 나도 아들한테 차 한 대 받아보자. 지금 타는 내 차 팔면서 계약금하고 한 60개월 할부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머님, 감당하실 수 있으면 바꾸세요. 저흰 차 못 바꿔드려요. 지금 생활비도 없는 판에 어머님 차 바꿔드리게 생겼어요? 뭐라고? 내 돈으로? 내가 돈이 어딨냐? 너네한테 타서 쓰는 건데. 아주 말 웃기게 하네 이것들이. 그래서 못 바꿔준다고? 네, 절대 못 바꿔드려요. 저희 아이 봐주시는 친정엄마한테도 용돈 한번 제대로 못 드렸는데 저희가 왜 어머님한테 생활비까지 들여가면서 차를 바꿔드려야 하죠?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어머님 돈으로 바꾸실 수 있음 바꾸시던지 알아서 하세요. 끊을게요. 독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전화를 끊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 제가 이렇게 완강하게 거절을 하자 남편을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도 어처구니 없어 하긴 마찬가지였는데 아무리 착하고 시어머니한테 휘둘리는 남편이었지만 이번 일은 남편도 정말 어이없어 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딱 부러지게 거절을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끝이 없었죠. 형편 아시잖아요. 지금 있는 차도 멀쩡하고 잘 굴러가는데 그리고 엄마 형편에 그 정도 차면 좋은 거죠. 무슨 제네시스를 탄다고 해요? 뭐? 지금 내 주제에 제네시스 타령한다고 너나 우습게 보는 거냐? 내 주제가 뭐가 어떤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정도도 못 받아? 아니 60개월 할부도 된다구만. 왜 못 해준다는 거야? 그놈의 돈 없다 돈 없다. 내가 친구들 만나면 체면이 안 서 아주. 엄마 친구들 아들들은 돈 다 잘 버나 보죠.
전 제가 못나서 돈을 못 버니까 이것밖에 못 해드리는 거라고요. 엄마 진짜 너무하네요. 그것이랑 살더니 아주 너도 그것이랑 비슷해지는구나. 안 된다, 돈 없다, 아주 달고 살아. 그러니까 더 돈이 안 붙는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니? 줄줄이 읊어봐. 그래야 네가 차를 뽑아줄래? 내가 아들한테 이런 것도 못 요구하냐? 엄마 진짜 그만해요. 제가 그저 돈으로만 보이죠? 정말 지친다고요. 그러니까 엄마 제발 좀 눈 좀 낮추세요. 네? 어이가 없다 정말. 내가 고생한 거 네가 지금 나한테 돈 대주는 거에 비할 것 같아? 네가 감히 나를 훈계해? 남편이 아무리 거절을 해도 시어머니의 제네시스 타령은 멈출 줄 몰랐고 밤낮으로 전화하며 괴롭혔어요. 아주 끈질기게 괴롭히는데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본인이 가지고 싶은 걸 상황 따지지 않고 무작정 가지려고만 하는지 어린아이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도 전화로 시달리게 되니 귀에서 피가 날 지경이었고 그래서 결국 전 남편과의 긴 상의 끝에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나도 제네시스 타령을 하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은 덥석 차를 뽑아 주었어요. 아유, 이러니까 너무 좋다. 진작 사줬으면 얼마나 좋으니? 괜히 너네랑 얼굴만 붉혔지, 안 그래? 나한테 어울리지 않니? 나처럼 고급진 사람한테는 이런 차가 어울려. 내 친구들 불러 드라이브나 해야겠다. 어쨌든 고맙다, 우리 아들. 이렇게 엄마 말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 너넨 내 말을 들어야 떡이 나온다니까. 부모한테 잘하는 자식이 최고야. 다 필요 없어. 너 키우면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정도는 받을 정도는 충분히 되잖아. 그렇지 않니? 고맙다 아무튼. 시어머니는 차를 받는 날 아주 입이 찢어지더라고요. 저는 진짜 마음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지만 애써 참았고 남편 또한 어머님을 보고 단 한 번도 웃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흰 서서히 어머님과 연락을 단절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희는 어머님에게 마지막으로 노래 부르던 제네시스를 뽑아드리고 완전 손절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남편도 자신을 돈주머니로 보던 본인의 엄마가 지긋지긋하다고 했고 남편에게 더욱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남편을 키워준 생모가 아니라고 했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여의고 시아버님의 누나, 즉 고모님이 남편을 거둬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 고모님에게 남편은 그래도 키워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여태껏 그렇게 해왔던 거였다는데 이 말을 들으니 멍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고모의 눈치를 보면서 자랐다고 했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 더 노력했다고 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하니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본인에게 고모가 아닌 엄마였기 때문에 굳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주변 부모님을 보니 본인의 어머니와 많이 비교되는 모습을 보며 굉장히 힘이 빠지고 속상했다고 했죠. 나를 걷어준 고모지만 진짜 너무하지? 그래도 진짜 엄마처럼 믿고 의지했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걸 받아내려고 할지 진짜 몰랐어. 내가 그동안 너무 끌려다녔던 것 같아. 미안하다. 진작 너한테 얘기하고 상의를 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했어?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다. 그럼 고모님이신 거야? 아니, 키워주신 건 감사하지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우릴 매번 괴롭힐 수가 있어? 자기가 너무 바보같이 끌려다녔어. 나한테 진작 얘기하지. 그거네. 고모님은 아예 자기 키우면서 모든 걸 다 애초에 뽕 뽑을 심정으로 키운 거였어. 아, 너무한다, 진짜. 어떻게 그래도 키운 세월이 있는데 어쩐지 이상했어. 애써 우리 친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고모니까 저렇지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더 힘들 것 같았거든. 그래도 너한테 얘기 안 한 건 미안하다. 진짜 너무 미안해. 아무래도 그냥 끝까지 얘기 안 하고 싶었던 걸 수도 있어. 부모님이 안 계신 건 사실이니까. 자기 잘못이 맞긴 해. 진작에 말했어야지. 애초에 얘기해줬으면 나라도 단호하게 거절을 했을 거 아니야. 자기 친어머니인 줄 알고 생활비도 보내드렸던 건데 절대 용서 못해. 그 사람은 당신을 이용하는 거니까.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많이 울었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너무나도 잘 알겠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자 너무 화가 났고 저흰 그렇게 시어머니의 연락을 철저히 피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연락을 외면한 결과 정확히 2개월 뒤 생활비가 2개월 동안 안 들어온 시모가 아들 집을 안 찾아올 리 만무했죠. 주변 아주머니들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저에게 아주머니들이 얘기해 줬는데 시어머니가 아주 환한 얼굴로 찾아왔다고 말이에요. 야, 너네 문 안 열어? 돈이 얼마나 밀린 줄 알아? 너희 거기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감히 내 연락도 안 받고 그래? 누구요? 그 집 보름 전에 이민 갔어요. 거기 아무리 초인종 눌러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얼른 돌아가세요. 그럴 리가 없는데. 여기가 우리 아들 집인데 이민을 갔다고요? 나한테 그런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기가 막혀라. 네, 사실 저희는 그 집을 다 뺐어요. 그동안 들인 생활비와 철저히 선불이며 따로 용돈에 그만큼 했으면 전세금은 안 돌려줘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차량은 아마 계속 어머님 통장에서 할부로 빠져나가게 하고 있었죠. 처음 살 때 비용만 저희가 지불하고 나머지 60개월 할부를 어머님 통장으로 빠져나가게 했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선 생활비 회수 소송도 하고 싶었지만 알아본 결과 꺼준 게 아니라면 사실상 돌려받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머님이 해주신 전세금을 돌려드리지 않았던 것이고 이 지겹도록 끈질긴 인연을 끝내버리려고 잠적한 척 했던 거였고요. 남편도 이렇게까지 어머님이 본인에게 돈만 요구하니 도저히 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하겠다며 그렇게 저희의 인연은 끊어졌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끈질기게 저희를 찾아내려고 하셨고 결국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찾아와 저희를 찾았죠. 저희 부모님도 기센 시어머니를 당하지 못한 건 사실이었는데 저희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자 들어놓으며 나가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사돈 양반들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애들을 빼돌려요? 참나. 내가 자식한테 이런 취급 받아야겠어요? 당장 애들 사는 곳 어딘지 안 되면 나 이 집에서 못 나갑니다. 알겠어요? 이것들이 감히 나랑 인연을 끊으려고 해? 어떻게 그래요? 아유, 사돈. 오죽하면 그 착한 애들이 그랬겠어요. 저도 말 못 해드려요. 그러니까 일단 돌아가 계시면 제가 전해드릴게요. 뭐야? 당신이 빼돌렸지? 우리 착한 아들 구슬려서 당신이 우리 아들 빼돌린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서야
우리 아들이 나한테 이럴 리가 없잖아. 네 가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얼른 집 주소 대. 이미는 무슨? 내가 지낼 못 찾아낼 줄 알고? 나 주소 부를 때까지 못 가요. 여기 들어놓으면 그만이야. 당장 주소 대요. 걔네가 이민을 가? 참나, 누구를 속여? 시어머니의 성화에 친정엄마는 결국 경찰까지 동원해 시어머니를 내쫓았고,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까지 미행해 저희 집 주소를 알아내어 득달같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뻔뻔하게 현관문을 부수려고 신용을 하며 문을 열어젖혔고, 시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뺨을 날리셨습니다. 전 그대로 내동댕이 쳐졌는데, 이 모습을 본 남편은 본인을 키워준 엄마지만 강경하게 내쫓더라고요. 네가 조종했니? 아예 나랑 영 끊고 살자고 네가 조종했어? 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내가 알아봤다. 아주 나한테 쓰는 돈 아까워하더니 드디어 천륜을 끊으려고 네가 작정을 해? 내가 널 가만히 둘 줄 알아? 우리 아들 빼돌린 죄 가만 안 둬.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님이 여태까지 했던 행동들을 좀 되돌아 보시라고요. 이렇게 소리를 지를 게 아니라. 당장 그 면상 못 치워요? 나 눈 돌면 진짜 당신 어떻게 할지도 몰라. 당신이란 여자 이제 지긋지긋해. 자식을 돈줄로만 보는. 우리 계산 끝나지 않았나? 그동안 내가 준 생활비며 고가의 선물들 철저히 용돈에 다 그 전세금으로 퉁치자고. 나한테 해준 거 없잖아, 당신도. 나도 이 전세금 못 줘. 전세금 안 내나? 이게 어디서 내 돈을 꿀꺽 가려고 해? 그리고 차값은 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야? 생색 내는 거 지겨워. 꼴랑 전세 1억 해주고 매일같이 그 돈으로 돈 타령하는 거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이제 당신 비 못 맞춰주니까 다시 나타나지 마요. 당신이 자초한 일이니까 다신 이 집에 얼씬도 마. 그래, 우리 부모님 대신에 나 키워준 건 고마워요. 근데 나도 그동안 많이 하지 않았나? 이제 볼 일 없었으면 하니 그 면상 치우라고.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랬더니 아주 옛말이 딱이구나. 너 내가 어떻게 거뒀는데 네가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지부모 그리 대고 내가 걷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넌 나한테 은혜를 아직 갚아도 모자라다고 알아? 니까짓 게 감히? 나가 당장. 고모고 엄마고 이제 지겨워 정말. 다신 내 눈앞에 얼씬도 하지 마. 이제 우리 가족 아니니까 나가라고. 아줌마, 당장 나가요. 어디 와서 행패야. 당신 고소 당하고 싶어? 이제 우리 완전 끝이니까 절대 찾아오지 마. 이 말을 끝으로 남편은 시어머니가 받아치기도 전에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경찰에 저에게 손찌검한 죄로 시어머니를 고소했고, 접근금지 신청까지 걸으니 시어머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저희 곁만 맴돌 뿐이었어요. 전세금을 받아내려고 이리저리 어머님도 알아보셨지만, 사실상 어머님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돈을 그냥 주신 것이기 때문에 회수해올 방법은 없었어요. 전 아예 모른 척했고, 남편이 우유부단한 면도 있지만 한번 마음을 먹으면 대쪽 같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어머니와는 이렇게 손절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그렇게 혼자가 되었고,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듣기로는 본인이 차값을 감당 못해 차를 팔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들을 만날 때마다 푸념을 한다곤 하는데,
그 동네 아주머니들은 어머님의 성질과 그동안 저희에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에게 얘기를 전해주며 아주 잘 됐다고 얘기를 해주곤 했어요. 저 역시도 손녀 한 번 안아주지 않고 돈밖에 모르던 시어머니가 용서되지 않지만 이 부분에 있어선 이해가 가네요. 본인의 친손녀가 아니니까요.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들어가던 막대한 생활비가 들어가지 않으니 지금은 새 식구 그렇게 욕심부리지 않으면 남들처럼 살 수 있는 정도까진 되었는데 이제 행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매번 돈 타령한 시어머니에게 당하고만 살다가 이제야 숨이 트이는 것만 같고 오히려 부부 사이는 더 좋아졌어요. 이제 재미나게 아이와 함께하는 생활에 더 기대가 되며 마음이 완전히 홀가분하진 않지만 이젠 저희 세 식구만 생각하고 살기로 했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 제가 겪은 일이지만 한 번도 누구에게 해본 적은 없는 이야기였는데 그래도 여기다 이렇게 글을 쓰니 묵은제증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제 글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남편과 살면서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았던 적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최대한 좋게 넘어갔었어요.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몇 번이나 지적을 했지만 항상 말만 고치겠다고 했지 실질적으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술만 먹으면 180도 변해버리는 그 사람 때문에 버티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었는데 이번에 엄청난 충격을 빠뜨렸던 사건이 있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제가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았던 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행동들이었어요. 도가 지나칠 정도로 민망하게 만들어서 조심해달라고 말했었지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며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렸어요. 남편이 저를 무시하는 건 아무래도 제가 남편보다 학벌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래도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저도 동네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미용실을 운영했었어요. 남편도 제 미용실에 단골 손님일 정도로 자주 왔었는데 그때 서로 눈이 맞았었고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뭐든 다 해줄 것처럼 정말 잘해줬었는데 임신하고 아이 낳고 하다 보니 몸도 많이 망가져서 여자로서 매력이 많이 떨어졌는지 남편은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육아에 지쳐서 제 몸 하나 관리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를 대하는 행동들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더니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지나칠 정도로 심해지기 시작했고 참다 못한 저는 결국 화를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어요. 나 혼자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닌데 왜 당신은 육아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건데? 적어도 기본적인 건 도와주는 게 맞는 거잖아.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집에서 애만 보면서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내가 지금 놀다 왔어? 꼴랑 애 하나 보면서 엄청 투덜거리네. 남들이 보면 당신 혼자 애 넷은 보는 줄 알겠다. 나 지금 술 약속 있는데 많이 늦었거든? 너랑 쓸데없는 말 할 시간 없어. 남들은 애 보면서 몸매 관리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한다는데 너는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먹기만 하지. 아예 치울 생각은 안 하는 거지? 이러니까 살이 빠지겠어? 머리는 언제 감았냐? 내가 여자랑 사는 건지 거지랑 사는 건지 모르겠다. 이게 돼지우리지 사람 사는 집이야?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정말 게으른 여자였네.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 생각하지 않았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너 쳐다도 안 봤다. 방금 그 말 진심이야? 내가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당신이 날 따라다닌 거잖아. 누군 이렇게 살고 싶은 줄 알아? 머리도 감지 못할 정도로 나한테는 시간이 없다고. 미용실 관리조차 버거워서 부원장님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있고, 당신은 맨날 술 퍼먹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데 내가 씻을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어. 잠깐 화장실만 가도 애가 깰까봐 불안해서 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그리고 약속 없다고 집에서 저녁 먹는다고 그래서 애 보면서 힘들게 음식 만들었는데 갑자기 술 약속 생겼다고 매일같이 약속을 깨니까 만들어 놓은 음식들이 냉장고에만 박혀 있어서 음식들 아까워서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양이 많아지게 된 거고, 버리기 아까워서 억지로 먹다가 이렇게 살이 찐 거잖아. 나 혼자 애 보는 게 쉬운 줄 알아? 당신이 애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럼 포기하던지. 나는 뭐 너랑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아냐? 나 들어오기 전까지 집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해장국이나 준비해놔. 내일 아침이나 돼야 들어올 거야. 남편의 행동을 보면 그냥 저를 집안의 가정부로 들이기 위해서 결혼한 걸로밖엔 안 보였어요. 다른 지인분들한테 물어보면 임신해서 출산까지 하면 남편들이 많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저는 반대로 임신을 하면서부터 남편이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귀찮다고 생각하는 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육아와 집안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아이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건 저만 힘들어지는 일이라 남편 혼자 편하게 사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이후 안 좋은 관계가 지속이 되면서 서로의 감정이 점점 악화되어 가자 결국 제 불만이 시댁에 갔을 때 터져 나왔어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던지라 남편의 행동들을 바로잡지 못하면 더 이상 함께 사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시부모님께 불만을 쏟아내게 되었죠. 그래서 나한테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거니? 내가 내 아들한테 한 소리 해주길 바라는 거야? 너는 지금 미용실 일도 거의 손 떼고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잖아. 미용실 관리도 틈틈이 하고 있어요. 저만 미용실에 나가지 못하는 거지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직원들 위주로 미용실이 돌아가겠지만 그래도 원장인 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이 사람은 주말에도 저에게 조금의 시간조차 주지 않고 혼자 개인적인 시간만 보냈는데 제가 얼마나 서운한 줄 아세요? 그렇다고 어머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제주도에 살고 계셔서 서울로 오는 게 쉽지 않으신데 이럴 때 이 사람이 옆에서 도와준다면 이런 말 나오지도 않죠. 이 아이가 저 혼자 낳은 것도 아닌데 왜 저 혼자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럴 바엔 차라리 이혼하는 게 속 편하겠네요. 이혼?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니? 어차피 미용실은 직원들이 알아서 하면 전화 통화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 현재의 상황에 맞게 처리하면 되는 건데 바쁜 내 아들한테 꼭 그렇게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니? 의사 남편 얻었으면 이 정도 감수하는 건 당연한 거지. 애 하나 보는 게 큰일도 아닌데 상황을 이렇게까지 안 좋게 만들어야 되겠어? 내가 널 왜 며느리로 받아줬는지 잊은 건 아니지? 학벌은 고졸밖에 안 되지만 미용실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의사인 내 아들과 비슷해서 젊은 나이에 능력은 좋은 것 같아 너를 받아주기로 결정했던 거였는데 맨날 불만만 털어놓고 매사에 긍정적인 면은 하나도 없으니 욕을 먹는 거지. 아, 말도 마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살얼음판 걷는 것 같다니까요.
제가 밖에서 놀다 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환자한테 치여서 힘들다 보니까 동료 직원들과 술 한잔 하는 건데 그걸 이해 못 해주면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보면 남보다 못하다니까요. 나도 이런 결혼 생활을 꿈꿔왔던 게 아니라니까. 내가 언제 당신 일에 대해 문제 삼은 적 있었어? 함께 사는 공간이면 당신도 신경을 써달라는 건데 당신이 집에 와서 하는 일이 뭔데? 술 약속 없으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영화 보고 핸드폰만 보다가 그냥 퍼질러 자잖아. 울고불채는 당신 아들 한 번이라도 안아줘 봤어? 어떻게 된 게 아빠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 한 번 안아보고 지금까지 손 한 번 안 대볼 수가 있어? 남의 아이 아니야. 당신 아들이라고. 적어도 손 한 번 정도는 만져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시댁에서 하소연을 하면 시댁 식구들 중 한 명은 제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단 한 사람도 제 편을 되어주지 않았어요. 발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댁 식구들 모두 남편의 편을 들어주었죠. 아무리 제가 힘들다고 얘기해도 의사인 남편이 훨씬 더 힘들다며 애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저에게 상처되는 말만 쏟아내었네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대우 받으면서 살고 싶지도 않았고 제 편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저 혼자 애 키우면서 사는 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것 같아 이혼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 앞에서 차라리 이혼하겠다고 하자 시모의 반응에 어이가 없었네요. 정 이혼하고 싶으면 애는 놓고 가라. 우리 집안 대를 이어줄 아들 손자고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인데 네가 키우면 미용밖에 더 배우겠니? 노는 물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고. 내 아들 따라 의사가 돼야지. 사내 아가 계집애처럼 가위 잡는 건 절대 안 되지. 이혼할 거면 애는 무조건 놓고 너 혼자 이 집에서 나가라.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이인데 어머님이 데려가라 마라 할 자격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아빠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의사가 될 수나 있겠어요? 당신 말고도 내 아들 키워줄 사람은 많아. 차라리 돈 주고 보모 드리는 게 훨씬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이혼 원하면 당장 해줄게. 제 편이 하나도 없다 보니 남편은 저에게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화를 냈어요. 이혼은 해줄 테니 애는 보내지 못하겠다는 억지스러운 말에 기분이 확 상했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저희 부부관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었고 되레 저만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까지 가는 걸로 결론을 내리게 되자 남편은 어차피 저와 이혼하게 될 거고 남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는지 더 막무가내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세상에 태어난 아이까지도 불행한 길을 걷게 되었는데 남편은 죄책감 하나 없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얘기했던 술에 대해서도 저와는 더 이상 상관없다고 여겼는지 전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한심스러웠고 집안의 가장이나 된 사람이 왜 혼자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한 번만이라도 저와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아빠의 역할을 해줄 수 없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저에게 한다는 말이 다른 여자와 새 출발을 하면 그때 제대로 된 아빠 역할을 하고 싶다면서 저보고 당장 자기 집에서 나가라며 집안의 물건들을 사정없이 던지고 제게 폭력까지 가했어요. 무차별적으로 남편이 던진 물건에 혹시라도 아들이 맞게 될까봐 놀란 저는 아이를 데리고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미용실 직원의 집에서 하룻밤 머무르고 다음날 아이를 잠깐 맡긴 뒤 다른 집을 알아봤어요. 남편과 한 공간에 살다간 큰 사고가 날 것 같아 저와 아이의 안전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집을 구한 뒤 남편이 출근했을 때 용달차를 불러
집에 있던 물건들을 전부 다 옮겨버렸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내 허락 없이 집안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 어디로 도망쳤냐? 내가 미용실로 직접 찾아가서 깽판을 놔야 얼굴을 보여줄래?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 술도 곱게 처먹어야지. 내가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퍼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제 너랑은 정말 끝이야. 법정에서 보는 걸로 하자. 너 이대로 전화 끊어버리면 상당히 골치 아파질 텐데. 나 감당할 수 있겠냐? 조용히 이혼하고 너 삶 되찾고 싶으면 내일 저녁에 문자 찍어주는 장소로 오는 게 좋을 거야. 애는 일하는 직원한테 맡기던지 아니면 우리 엄마한테 맡기고 오도록 해. 아직 우리 법적으로 부부인데 할 도리는 해야지. 내일 부부 동반 모임이니까 얼굴만 비쳤다가 들어가. 별일 없을 테니까 쓸데없이 오지 않겠다는 말 하지 말고 무조건 참석해. 네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혼하고 싶잖아. 남편은 제 의견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끊어버렸어요. 부부 동반 모임인데 중요한 자리라면서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고 이혼 서류에 도장도 찍지 않았으니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이혼할 때 아이 문제로 분쟁하고 싶지 않다면 자기 말을 들어야 할 거라면서 얼굴만 비추라고 하길래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법적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어쩔 수 없이 다음날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에 제가 좀 늦게 도착을 했던 상황이라 남편의 심기가 많이 불편해 보였어요. 언제 오냐며 몇 번이나 연락이 왔었는데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차가 많이 막혀서 좀 늦게 도착을 하게 되었고 남편의 얼굴은 많이 일그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처음 마주하게 된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는데 다른 부부들의 관계는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서로 자기 마누라 챙기기 바쁜데 남편은 자기 혼자 술을 마시면서 의사 동료들과 함께 술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자리라고 하더니 저에게는 단 한마디도 걸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남편 때문에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반대편에 앉아있던 남편의 동료가 저에게 먼저 말을 붙여왔어요. 알고 보니 다른 부부들은 전부 다 사자 직업인데 저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라 궁금한 게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동문들 전부 고스펙 고연봉 아닌가? 그래서 대화도 잘 통하고 의과 계열이다 보니까 서로 많은 걸 공유해 주는데 재수 씨는 직업이 미용사라 했나요? 미용 계통은 생소해서 생활 방식이 많이 다를 텐데 같이 사는데 부딪히는 건 없어요? 이 친구가 생각보다 입이 무거워서 결혼 생활에 대해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야, 말도 마. 내가 제일 후회되는 게 뭔지 알아? 이 사람과 결혼한 게 내 인생에서 최대 큰 실수였다. 그리고 우리 이혼해. 무슨 뜻인지 알지? 나 이제 혼자의 몸이 된다는 거야. 안 그래도 오늘 너희들한테 중대 발표할 생각이었다. 직업이 같아야 서로 이해해 주는데 집에서 해본다고 맨날 놀고 먹으면서 수술하고 들어온 나한테 애 좀 보라고 하면 내 기분이 어떻겠냐? 비뇨의학과 교수인 내가 병원에서 얼마나 큰일을 하는지 알지를 못하니 그런 말이나 나오지.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애까지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냐? 내 입장에선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고 나랑 이혼하자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 의사 남편 얻었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홀랑 고졸 나가서 미용실 좀 잘 된다고 나를 같은 급으로 보고 있다니까. 이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과는 상종 자체를 하지 말라고 했나봐. 처녀 때는 그래도 비율 좋고 얼굴도 반반하게 생겨서 데리고 놀만 할 것 같아 접근했더니 자기가 뭐 좀 되는 것 마냥 설치는데 남들이 보면 배가 불렀다고 생각해.
다른 여자들은 의사 남편 얻고 싶어도 거들떠도 못 보는데 결혼까지 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남편한테 큰 소리야? 잠깐만. 수연아. 여긴 어쩐 일이야? 저녁 약속이 있어서 들린 거야? 정말 오래간만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연락처가 바뀌는 바람에 소식만 대충 듣고 있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바쁘게 지내고 있다면서?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 바쁘지 않으면 잠깐 앉아서 대화 좀 하다가. 여기 동문들 우리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많아. 부부 모임 자리거든. 당신은 자리 좀 비켜줄래? 저기서 의자 하나 가져와서 끼워 앉던지 아니면 그만 집으로 돌아가도 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 앉아 있어봤자 말이나 통하겠냐? 나도 오늘 볼 일은 끝났어. 집으로 들어가려 했지. 여기서 너를 만나게 될 줄 몰랐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몰라보게 바뀌었네. 좀 전까지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너 만나서 기분이 좀 풀렸다. 나 방금 남자친구랑 헤어졌거든. 그놈이 글쎄 나 말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웠지 뭐야.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술 한잔 하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다. 오늘 내 술 친구 되어줄 수 있는 거지? 불편하지 않으시면 저도 합석해도 되는 거죠? 정혁이와는 인턴 생활 같이 했거든요. 오늘은 정말 술이 많이 당겨서요. 괜찮아. 와, 근데 너 정말 여전하다. 어때? 우리 잘 어울려? 솔직히 우리 인턴 때 선배들한테 엄청 오해 많이 받았잖아. 그런데 혹시 옆에 분 아내분 아니셔? 나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신 것 같은데 말 좀 가려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기분이 많이 상해 보이시는데. 신경 쓰지 마. 우리 조만간 이혼할 사이야. 서로 너무 안 맞아서 그만 끝내기로 결정했어. 저 덜 떨어지는 게 무슨 부인이야? 볼 일 끝났으니까 그만 돌아가. 소연아, 그럼 너 이제 그 남자랑은 아예 끝난 거야? 연애하는데 바람 피웠으면 말 다 했지. 잘 헤어졌어. 차라리 내 안사람 해라. 우리 서로 잘 맞았잖아. 갑자기 나타난 그 여자와 남편은 서로 꽤 친한 사이였는지 대화가 거침이 없었어요. 저를 밀치고 그 자리에 그 여자를 앉혔을 때 남편의 행동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죠. 그리고 자리에 앉아있던 그 여자는 제 눈치를 보며 불편해했고 남편은 저를 불편하게 느끼곤 그만 돌아가라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상 쓰며 화를 냈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합의 이혼해주겠다는 한마디 뱉은 뒤 그 여자에게 집중하고 있었죠. 제가 원하는 건 합의 이혼이었고 아이에 대한 양육권이었기 때문에 저도 볼 일은 끝난 것 같아 그 자리를 급하게 나오려 했는데 좀 전에 남편이 저에게 했던 한마디가 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는 것도 기분이 안 좋은데 저에게 덜 떨어지는 게 부인이라는 말을 했을 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였고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은 남편의 말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려던 발길을 돌려 눈이 풀려 웃고 있는 남편한테 다가가 앞에 있던 맥주잔을 들어 남편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뿌려버렸어요. 온몸이 맥주로 흠뻑 젖어버리자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던 남편은 손이 제 얼굴에까지 향하더니 순간적으로 멈췄고 앉아있던 그 여자를 의식하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티슈로 몸을 닦고 있었고 저는 다시 한번 남편의 얼굴을 향해 맥주를 뿌려 버렸습니다. 남편은 한 번은 참았지만 두 번은 못 참겠는지 제 멱살을 잡고 분노한 얼굴로 노려보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자 주변 사람들이 급하게 말렸고 저를 밖으로 내보냈어요. 남편은 나중에 두고 보자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끝까지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친 이후 남편은 더 이상 저에게 어떠한 미련도 남지 않았는지 지긋지긋한 얼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면서 서둘러 이혼하길 원했어요. 시모는 제 아이를 데려와야 한다고 했지만 남편은 저와 피가 섞인 아이도 보고 싶지 않다면서 시모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와 결국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고 2번 다시 얼굴 볼 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숙려 기간까지 끝나게 되면서 저희 부부는 더 이상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남이 되었었죠. 그리고 남편의 톡 배경 화면은 부부 동반 모임 때 갑자기 나타난 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보고 보란 듯이 바꿔놓은 사진을 보고 있는데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이상 남편의 얼굴을 안 볼 수 있다는 거에 제 속은 후련했었어요. 그렇게 더 이상 어떠한 관계도 아니게 되어버린 사람을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저는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제주도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집에 미처 빼지 못한 제 물건이 남아있어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물건만 가지고 나오겠다고 하자 남편은 그렇게 하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통화할 때 주변이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그날이 주말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 만에 들어간 집은 이미 꽤 많이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남편도 그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는지 이사를 준비하는 듯 보였죠. 제 물건들을 한쪽으로 전부 다 치워놓은 상태라 필요한 물건들만 챙기고 나머지는 쓰레기장에 버리려고 정리하고 있는데 거실 테이블 밑에 서류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안에 있던 내용물을 꺼내봤는데 제 두 눈을 의심할 만큼 충격적인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보게 된 상황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였는데 남편은 이 사실을 숨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왜 또 전화를 했냐고 화를 내길래 그곳이 어디냐고 물어보자 남편은 알려주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몰랐다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제 두 눈으로 서류의 내용을 봐버렸기 때문에 이 사실을 숨긴다면 저 또한 공범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 서재에 오늘이 어떤 날인지 달력에 메모를 해두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총 동창회에 참석하는 날이라고 적혀 있었고 어느 지역에서 모임을 가지는 건지 마침 장소까지 메모가 되어 있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제 짐을 차에 전부 실은 뒤 남편이 있는 곳으로 급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을 하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창회에 참석 중이었는데 어쩐 일인지 시댁 식구들도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몇 달 전에 한번 얼굴을 봤었던 그 여자와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연인 사이 같아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되돌아갈까 생각했지만 남편의 실수로 한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거침없이 걸어갔고 제가 들고 있던 서류를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당황한 남편은 어떻게 왔냐고 저에게 인상 쓰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길래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의료 실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 안에 있던 의료 실수기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한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데 너는 이 사실을 알고도 왜 아무런 조치도 안 했어? 뭐야? 네가 의사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네가 뭔데 남의 의료 기록을 함부로 꺼내봐? 너 이거
법적으로 소송 걸 수도 있다는 거 몰라? 너는 그동안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런 엄청난 의료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엑스레이에 찍혀있는 수술도구, 그거 환자분은 알고 있어? 거기 네가 직접 손으로 작성한 글씨가 있잖아. 저기 저 여자 이름이 소연이지? 너 저 여자 아버지 수술을 최근에 담당했었어? 여기 네가 뭐라고 적어놨는지 봐봐. 수리 원수라고 언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혼잣말하듯 작은 글씨로 적어놨잖아. 이미 한 달 전에 수술이 끝난 것 같은데. 너 혹시 술 먹고 수술했니? 이게 무슨 말이야? 너 우리 아빠 수술해줄 때 전날에 술 마셨어? 신장결석 제거 수술할 때 술을 마셨었냐고. 이리 내놔봐봐. 어떻게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야? 나는 네가 수술 경험도 많다고 해서 우리 아빠 잘 좀 봐달라고 부탁한 건데 전날에 술을 마시고 수술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 커다란 호수가 들어가 있는데도 모르고 수술을 끝낸 거냐고. 여기 지금 우리 아빠 와 있는데 며칠 전부터 옆구리가 계속 아프다고 하길래 너한테 물어봤었잖아. 그런데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통증이 있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고 있었던 거야? 언제까지 숨길 작정이었던 건데? 나는 너랑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의료 사고 때문에 너랑 나와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했던 거였어. 전날에 조금만 마시려 했는데 통제가 안 돼서 나도 모르게 많이 마셨는데 자주 하던 수술이라 별일 없을 줄 알았지. 나도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책임지고 원래대로 돌려놓을게. 상황이 심각해지자 동창회에 같이 참석해 있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사색이 됐고 그 여자의 아버지 몸속에 기다란 호스가 들어있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곤 아사리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고개를 돌리자 한 노인분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의 아버지인 것 같았고 의식을 찾지 못해 서둘러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네요. 몸속에 있던 기다란 호스가 장기를 지속적으로 찔러 폐혈증을 일으켰고 의료사고로 남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남편은 분쟁 처벌까지 가게 되는 일이 있었네요. 그 여자는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남편은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의식을 찾지 못하는 중이라네요.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술 좀 적당히 마시라는 거였는데 재벌은 남 못 준다고 결국 대형 사고를 치게 되었죠. 그 여자의 아버지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분쟁 조치는 더 무거워지겠죠. 저런 남편과 하루빨리 이혼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의사 자격이 박탈됐으면 좋겠어요. 의사가 술 먹고 수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자격이 없는 거니까요.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데 책임감도 없이 의사 생활을 하겠다는 게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 아이와 새 출발하는데 앞으로 행복한 날들만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주에 살고 있는 40살 여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게 돼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어온 삶을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10년 전에 남편과의 결혼을 결정하게 되면서 제 인생은 순식간에 바뀌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짧게 지나가 버렸죠. 처음 이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저에게 너무 잘해줬었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들과 달리 자상하기도 했었고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주는 모습들이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결혼까지 순탄하게 이어져 왔었고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이후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이 사람은 결혼 전과 후가 너무나도 달랐어요. 함께 살면서 그동안 본 적 없었던 모습들이 저를 더욱더 실망시키게 만들었고 변해버린 모습에 눈물까지 흘러내리고 말았었네요.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거야? 우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늦은 새벽 시간까지 뭐 하다 온 건데? 다 알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 어떻게 나한테는 그런 곳에 간 적 한 번도 없다고 하더니 친구들이랑 잠깐 얼굴 보고 술 한잔 한다고 들어간 곳이 남자들 여자들 다 모여서 노는 곳이야? 나는 집에서 당신 오기만을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당신은 그곳에서 처음 본 여자랑 춤이나 추고 있어? 세상을 혼자 다 가진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며.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정말 오래간만에 갔던 거야. 언제 갔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래됐다니까. 친구들이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분위기나 즐기자고 하도 부탁하길래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갔던 것뿐이야. 그런데 그건 또 언제 봤대? 나도 숨은 좀 쉬면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서로에 대해 존중해줘야 한다는 건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개인적인 일들까지 전부 간섭받는다는 건 내 입장에서 별로 좋은 기분은 아니네. 사사건건 전부 다 참견하면 내가 숨 쉬고 살아갈 수 있겠어? 당신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결혼했으니 지킬 건 지켜야 되겠지. 하지만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게 있잖아. 친구들 만나면 나만 쏙 빠지기도 그렇고 애들도 변해버린 내 모습에 어색할 건데 시간을 두고 서로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일 시간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소? 당신을 두고 그곳에 다녀온 건 내가 충분히 잘못했다고 인정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참견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 친구가 부모님이랑 저녁 식사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당신이 클럽 입구 앞에서 줄 서 있는 걸 봤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실하게 얼굴을 확인하려고 들어가서 보니까 당신이 분위기에 흠뻑 취해서 춤추고 있었다는데 내가 얼마나 충격받은 줄 알아? 이거 봐봐. 내 친구가 찍어온 사진이야. 결혼 전에는 당연히 갈 수 있겠지만 결혼 이후에 이런 곳에 다니는 건 내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이번은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에는 절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이 동네에는 보는 눈이 많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어렸을 적부터 살아왔던 지역이라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아는 사람들과 마주칠 확률이 많다고 몇 번이나 얘기하고 조심하라고 했는데 결국 이런 실수를 저질러? 우리 부모님 귀에 안 들어간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해. 남편은 미안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친구들과 단순히 춤만 추고 왔다는 말에 대화가 통하지 않자 결혼한 제가 춤바람 나면 좋겠냐고 화를 내면서 물어보니 그건 또 싫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며 대화를 회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느껴보는 배신이었고 그날 이후 남편에게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죠. 그래도 두 번 다시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길래 한 번은 믿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조용한 듯 싶었는데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네요. 남편이 경찰서에 붙잡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너무 놀라 급하게 달려가 확인을 해보니 어느 여자와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갑자기 돈을 요구하길래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합의금?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냐. 왜 당신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건데? 저 여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었지? 친구랑 술 한잔 마시고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몸만 축이고 일찍 들어가려고 서둘렀는데 저 여자가 나랑 어깨가 부딪혔는데 넘어지더라고. 당연히 나는 잘못이 없었지. 눈을 제대로 뜨고 다녀야지. 핸드폰만 하고 있으니 앞을 못 본 거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나보고 사과를 하라고 소리를 지르잖아. 저기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인지를 못 하시나요? 저희 아빠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는데 그쪽이 술을 하도 많이 마셔서 비틀거리다가 가만히 있는 저랑 부딪힌 거잖아요. 멀리에서 걸어오고 계신 아빠가 이 상황을 목격하시고 달려오신 다음 넘어진 저를 일으켜주시고 그쪽한테 한 소리 하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잘못 없는 저희가 시비 건다고 몸싸움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 큰 소리 한번 쳤는데 아빠가 중간에서 더 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넘어지면서 깨진 핸드폰 값만 달라고 했는데 저희 보고 사기꾼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희 아빠 얼굴에 주먹을 날려놓고선 아무 잘못이 없다고요? 술을 먹으려면 곱게 먹어야죠. 아빠는 좋게 끝내라고 합의하라고 얘기했지만 전혀 반성이 없는 이 아저씨를 보니까 저는 합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법적으로 처리할 테니까 콩밥 먹고 정신 좀 차리세요. 담당 경찰은 저에게 확보한 CCTV를 보여주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여줬고 남편이 저에게까지 거짓말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술을 먹은 남편의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연애할 때는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한 잔도 안 마시던 사람이 양파 껍질 벗기듯 계속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니 점점 더 실망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조사를 받던 남편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아버님은 병원에 입원까지 시킨 남편에게 선처는 없다며 합의를 해주려 하지 않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상황 속에 시부모님께서 경찰서에 방문하셨어요. 사색이 내신 얼굴로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는 말부터 꺼내셨네요. 세아가 많이 놀랐지? 내 아들이 원래 이러지 않는데 요즘 힘든 일이 있는 건지 자꾸 너한테 안 좋은 모습만 보이는구나. 정말 미안하다. 아들, 너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야? 정말 콩밥 먹고 싶어서 그래? 당장 머리 숙여 용서를 빌라고. 어머님, 얘가 원래 성격이 이랬었나요? 한동안 조용한 듯 싶었는데 이번에는 피해자분의 아버님한테 주먹질을 했대요. 저 너무 불안해 죽겠어요. 이 사람 하나 믿고 결혼까지 결심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보, 내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요즘 일도 잘 안 풀리고 회사 동료들은 이번에 전부 다 진급했는데 나만 진급을 못해서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나 봐.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할게. 남편은 저에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빌기 시작하더니 콩밥은 먹고 싶지 않았는지 그 여자에게 뒤늦게 머리 숙여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온 가족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자 어느 정도 마음이 풀렸는지 합의하겠다며 떨어뜨리면서 깨진 핸드폰과 병원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상당했었고 저희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 시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하길래 난감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죠. 피해자는 2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었고 저희 부부는 없이 시작했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맞추기에는 무리가 있었어요. 피해자는 추가적인 후유증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장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돈이 없다는 시부모님의 말에 당황스럽기만 했었죠. 그런데 남편이 한마디 하더군요. 장인어른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돼? 이번에 도와주신 거 일하면서 갚아드리면 되는 거잖아. 당장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 어떡해. 우리가 신혼집 마련할 때 무리하게 준비한 터라 부모님께서 뒤에서 지원해 주셨잖아. 대출까지 받은 상태라 우리는 지금 돈이 없지. 그래서 당신은 우리 부모님께 손을 벌리자는 거야?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나는 절대 알리고 싶지 않아. 온 동네 떠들고 다니려고 작정한 거야? 어머님 아들이 사고 친 거니 어머님께서 마무리 지으셔야죠.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래. 너도 잘 알잖아. 입에 풀칠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당장 준비할 수 있겠어? 일단 우리 아들부터 살리고 보자. 나중에 천천히 갚아나가면 되는 거잖아.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사돈분들이 모른 척 하실까? 식당 운영하셔서 장사도 잘 되시는 편이신데 2천만 원 정도의 자금은 충분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시부는 저에게 미안했는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과 시모는 한 번만 살려달라며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지만 쉽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네요. 그동안 남편이 보여주었던 행동들은 저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줬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 몸에 변화가 있었고 후회하고 있는 남편이 그래도 옆에 있어줘야 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연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신 저희 부모님께서 경찰서로 찾아와 주셨고 남편의 모든 행동을 듣게 되었어요. 엄마는 저를 밖으로 끌고 가더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께도 아직 얘기하지 못한 상황을 경찰서에서 풀어놓게 되었고 결국 한숨을 쉬면서 남편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며 당장 경찰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남편이 사고친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해주시고 말았네요. 엄마는 제가 임신만 하지 않았으면 당장 이 결혼 하투 낼 생각을 가지고 계셨지만 제 몸에 남편의 아이가 있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도와주시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시부모님과 남편이 알게 되면서 난리가 나게 되었고 남편은 기뻐 날뛰며 앞으로 정말 잘하겠다는 약속을 양가 집안의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를 쳤어요. 그렇게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남편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임신하는 기간 동안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만 신경 써 주었어요. 그런데 임신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남편이 화를 내면서 집으로 들어왔고 냉장고에 있던 술을 들이켜며 무언가에 분노한 듯 속을 끓고 있길래 무슨 일인지 물어보자마자 남편의 불만이 터져 나왔네요. 친구들은 죄다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나는 일반 직장에서 월급만 받으면서 대출금 갚는데도 빠듯해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는 나와 너무 비교가 되잖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랑 비슷했었는데 갑자기 차이가 확 벌어지니까 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래서 내가 무슨 일 하냐고 물어봤거든. 글쎄 친구들이 나만 쏙 빼놓고 지들끼리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이었는데
그때 얼마나 큰 배신감이 느껴졌었는지 알아? 당신도 내 입장이면 화 안 나겠어? 나는 왜 빼고 지들끼리 사업을 준비했는지 물어보니까 결론이 뭐였는 줄 알아? 내가 돈이 없어서 물어볼 수가 없었대. 친구들은 사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은 뒤에 철저하게 계획을 했었겠지. 몇 년 전부터 시작한 거면 꽤 오래된 건데 그걸 왜 당신이랑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런 거 나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지금 이대로 조용하게 사는 것만도 만족하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내 말 끝까지 들어봐. 그래서 나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없냐고 물어봤거든. 그러자 친구들이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일 가까운 사람들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를 부르려고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예전부터 친구들이 기반을 닦아놓은 거라 인원을 충당하다 보면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버리는 상황이다 보니 보안이 생명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보증금으로 1억을 받겠다는 거야. 아무 사고 없이 2년간 일을 잘해오면 다시 돌려주겠다는데 내가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 한두 번 봐온 친구들도 아닌데 이번에 우리도 인생 역전 한번 해봐야지. 1억이 누구 집 개 이름이야? 우리한테 지금 그 돈이 어디 있어? 대출비 갚는 것도 허덕이고 있는데 부모님한테 빌린 합의금 2천만 원 아직 한 푼도 못 갚은 거 당신도 알지? 나는 외제차, 좋은 집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좀 살자. 부탁할게. 이미 남편의 머릿속에는 친구분들과 동업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 말은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았죠. 그리고 며칠 뒤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제 말을 어기고 저희 부모님 식당을 찾아가게 되었네요.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서 결정 내린 부분에 대해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어요. 급하게 택시를 타고 부모님 식당에 도착하자 저를 발견한 엄마가 급하게 밖으로 나오시더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시길래 남편과 대화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을 한 뒤에 아빠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 사이 제가 식당에 도착한 걸 확인한 남편은 정말 좋은 기회라 어쩔 수 없었다며 성공하고 싶어서 내린 결정이라고 이해해달라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분명 부모님 식당에 찾아가지 말고 손 벌릴 생각 조금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었는데 저를 아예 무시하는 행동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네요. 그냥 우리 이혼하자. 당신이랑 나랑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나는 집안의 가장이야. 당연히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면 잡아야 되는 거라고. 곧 있으면 태어날 아이한테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어서 결정을 내린 건데 왜 이렇게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당신은 항상 그래왔어. 나와 진지하게 대화하고 상황을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무작정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잖아. 나중에 그에 따른 결과가 어땠는데? 결국 좋지 않은 결말을 가져왔잖아.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제발 하지 좀 마. 정말 마지막이야. 내 말 한 번만 더 무시하면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거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 나 회사에도 큰소리 치면서 나왔는데 그럼 이제 어떡하라고? 다시 일하겠다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 남편은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회사까지 그만둔 상태였고 부모님께서 대화를 끝내고 식당으로 들어오시자마자 퇴사까지 한 상태라며 무릎을 꿇었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부모님께 사정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 어떤 사업을 하는지 확인이나 한번 해보자면서 남편과 친구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부모님과 함께 찾아가고 말았네요. 꽤 많은 직원들이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남편이 누군가를 향해 손짓을 했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분이 너무 시끄럽고 정신없는 곳에서 대화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근처 카페로 저희를 안내했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일적인 얘기를 아빠와 이어나가기 시작했고 친구분들은 남편이 잘할 수 있을 거라며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워낙 신중하신 분이시라 확실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편이신데 친구분들한테 믿음이 갔는지 남편이 동업할 수 있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저는 부모님의 도움 받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었지만 아빠는 사위를 믿는다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동업을 하기 위해 보증금으로 1억을 친구분들께 건네주며 계약서까지 전부 그 자리에서 작성을 하게 되었네요. 2년 동안 동업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1억은 다시 되돌려받는 조건에 서명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다음 날부터 친구분들과 함께 사업에 뛰어들고 말았어요. 이왕 하기로 한 거 앞으로 일이 잘 풀리길 바랬고 남편이 제발 저희 부모님께 한 번이라도 인정을 받길 간절히 원했었어요. 그런데 몇 주 뒤에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식당을 더 키우고 싶은 마음에 좋은 위치에 식당을 세우려고 꽤 많은 돈을 투자한 게 충격적이게도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미 해외로 도주한 이력이 있어 당장은 범인을 잡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아빠는 급격한 혈압 상승으로 인해 뇌출혈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노력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불행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남아있는 거라곤 살고 계신 집 하나밖에 없던 터라 도움을 받아야만 했고 남편도 이런 사실에 안타까워하며 모두가 병실로 모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안색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도와달라는 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시부모님 또한 껄끄러운 표정을 보이고 계셨죠. 어려운 상황일 때는 저희한테 빈대처럼 붙어선 떨어지지 않더니 정작 저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가족이 아닌 남처럼 대하는 태도에 너무 어이가 없었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날 저는 엄청 큰 배신을 당한 느낌이었네요. 저희 아빠가 뇌출혈로 언제 깨어나실지도 모른다는데 병원비 좀 도와달라는 게 잘못됐나요? 그동안 도움받으신 건 생각 안 하세요? 그래, 나도 잘 알지. 그런데 지금 우리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너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이제 막 일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면 우리도 얼마나 난감하겠니? 도와줄 수 있다면 당연히 베풀겠지만 사정이 좋지 않은 거 알고 있잖아. 무슨 생각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사정을 봐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내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보증금 1억을 다시 돌려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사기친 놈을 언제 잡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 돈을 왜 돌려달라고 말을 해야 되냐고. 돈이 급하게 필요하면 장모님께서 살고 계신 집을 처분하시면 되는 거잖아. 나 요즘 친구들이랑 사업 문제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도 바빠 죽겠다고. 사업이 장난인 줄 알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하는 사업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남편과 시모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는 달라진 태도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어요. 결국 그날 남편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되었고 처음으로 남편의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말았네요. 아빠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사정을 한 건데, 정작 남편은 저희 가족을 걱정해 주기는커녕 이혼하자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었어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터라 결국 남편이 이혼하자는 말에 도장 찍자고 반박하게 되었고, 출산을 2주 앞둔 저는 설마 했던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싶지 않아 사업장을 찾아가 1억을 달라고 얘기하려 했는데, 거기에서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어요.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시던 분들이 남편과 친구분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사장님은 따로 계셨습니다. 저희가 처음 방문했을 때 직원들은 회사 관계자의 가족분들이거나 일적으로 내방한 손님으로 알고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니 핸드폰은 꺼져 있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시댁에도 찾아가 봤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결국 엄청난 충격에 진통이 오게 되면서 주민분의 도움으로 남편 없이 홀로 출산을 하게 되었네요. 이 소식을 듣곤 뒤늦게 엄마가 찾아오셨어요. 아무래도 남편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얘기하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끝내 오열을 하고 마셨습니다. 그동안 믿고 함께 살아왔던 남편이 사기꾼이었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었고, 친구들과 함께 계획해서 돈을 갈취하려 했다는 거에 온몸에서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 이미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는데, 아빠에게 사기를 쳤던 사람들도 남편과 같은 해외 지역으로 도주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모두가 한패일 수 있다는 경찰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하루빨리 그 사람들이 잡히길 원했지만 해외로 도주한 범인들을 잡기에는 쉽지 않았어요. 다행히 아빠는 조금씩 회복을 하셨고 몸에 큰 문제 없이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했고, 세상 밖으로 나온 제 딸은 어느덧 8살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범행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한 증거들이 명확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아 남남이 될 수 있었고, 경찰에게 좋은 소식만 전해 듣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8년이나 지나는 세월 동안 아무런 단서도 없이 묵묵히 기다리는 시간은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도 가혹했어요. 그런데 오랜 기다림 끝에 간절히 바라던 범인이 공항에 도착했다는 경찰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급하게 경찰서로 출발했고, 경찰분들의 안내를 받아 체포가 된 남편의 얼굴을 8년 만에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온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순히 잡히게 된 남편이 2주간의 격리를 끝낸 뒤 조사를 받는 동안 저희 가족이 기다린 2주는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남편과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되었고, 한참 동안 조사가 끝난 남편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자 분노가 치밀어 올라 남편의 멱살을 잡으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냐며 이성을 잃은 상태로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다가 한참 뒤에 입을 열더군요. 너희 가족을 상대로 사기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애초부터 너한테 접근했던 것도 전부 다 계획된 거였어. 내 친구들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버님께서 의심을 덜 하실 거 아니야. 워낙 예민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사위의 지인이면 어느 정도 믿음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노려서 접근했던 거야. 솔직히 1억을 보증금으로 내어주는 장인이 어디 있겠어?
그만큼 나를 믿었다는 거잖아. 그때 솔직히 좀 울컥했지만 그날 이후 아버님께서 잘 나가는 친구들에 대한 신뢰가 좀 올라간 상태였지. 그러니 사기치기에도 자연스러웠고 결국 좋은 부지에 식당 세우려는 걸 우리 애들이 설계해서 사기친 뒤에 해외로 도주한 거야. 그 다음에 우리도 뒤따라가게 된 거지. 그런데 거기에서 앞으로 잘 살 거라 생각했었는데 분열이 일어났고 나는 부모님과 따로 지내던 도중 그놈들이 우리 집에 쳐들어왔어. 돈이 다 떨어졌다고 우리 돈을 뺏으러 온 거야. 결국 몸싸움이 일어났고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펼쳐졌는데 나는 급하게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면서 경찰에게 붙잡힌 거지. 정말 미안하다. 그럼 예전에 경찰서에서 어떤 여자랑 싸워서 합의한 것도 전부 다 당신이 꾸민 짓이었던 거야? 돈 때문에 짜고 친 거냐고? 고개를 끄덕인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어이가 없었고 경찰이 예상했던 대로 저희 가족을 상대로 남편과 그 일행이 전부 계획했던 범죄였던 거였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분열이 생기다가 시부모님은 몸싸움 도중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곳에서 도망쳤다며 범죄를 가담했던 일당들이 있는 위치를 전부 다 밝혔으니 곧 잡힐 거라는 설명을 해주었네요. 남편은 제 옆에 있는 딸을 계속해서 쳐다보길래 당신 딸이 맞는다며 한숨을 쉬었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과거의 행동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딸은 메고 있던 배낭을 열어 상자 하나를 꺼내었고 남편에게 다가가 건네주었네요. 그리고 그 상자를 열어서 확인한 남편은 오열을 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제 딸은 8년 동안 아빠를 그리워했었고 멀리 일하러 갔다는 거짓말에 제 딸은 아빠를 언젠가 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매일같이 편지를 써왔어요. 정상적인 가정이었다면 이런 아픔을 아이한테 주지도 않았을 텐데 남편의 못난 행동들이 저희 가족 모두에게 아픔을 주었네요. 딸이 그동안 적었던 편지들을 보면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던 남편은 저희한테 사기치고 가져간 돈이 아직 남아있다며 저희 가족에게 돌아갈 거라고 얘기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고 얼마 뒤 함께 범행을 가담했던 남편의 친구라는 사람들까지 전부 연행이 되면서 상황은 종결이 되었네요. 결국 남편은 빈털터리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며 살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 딸이 아빠의 얼굴을 봤다는 거에 너무 행복해하고 있네요. 이런 상황들이 제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하네요. 더 이상 제 딸에게는 남편의 얼굴을 안 보여주는 게 좋겠죠.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습니다. 시부모님은 해외에서 몸싸움으로 인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 당신들이 행한 잘못을 거둬들인 거니 어쩌겠어요.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는 좋은 날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가족들과 화목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